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인강드림의 입문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은 약 7,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 비중이 높죠. 자, 출제 비중이 높은 데다가 이 단어는 살짝 또 어렵기도 합니다. 지금 1편에서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1편에 있는 공인중개사 법령은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하면 뭐 대체적으로 뭐 암기할 것이 많다. 또는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그래도 자격시험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점수 따기 제일 좋은 파트가 1편 공인중개사 법령이었고 시험기관에서 전체 40문항 중에서 70%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험기관에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0문항에 70%면 4, 7, 28, 28문항이 나오죠. 자, 나머지 30% 중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 2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살짝 좀 어렵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파트가 아무리 어려워봤자 출제해야 될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은 모두 3개 파트로 준비가 됩니다. 첫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두 번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1장, 2장,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장, 5장은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장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 4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8개 중에 4개. 그 다음 외국인 부동산 취득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이 짧은 내용에서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거죠. 10년 연속 출제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 2에서 3문제. 그래서 약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정도가 빠져서 뭐 제재라든지 포상금 이런 부분에서 하나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관련되는 내용이 8개인데 1장, 2장, 3장을 지금부터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문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가장 비중이 중요하고 또 현실적인 법률이죠. 지금 밖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하나 샀다, 팔았다. 그러면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을 위반하면 제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제도가 출발을 합니다. 자, 1번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첫 번째, 거래 신고 의무자와 신고 대상인데 그림을 보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이 생겼습니까? 자, 집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랍니다. 사는 사람 을을 매수자라 하겠죠. 여기 개공사가 지금 중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두 사람이 계약을 뭐 아파트라고 치고 5억에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5억에 매매를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런 매매한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 이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니까 자, 그림을 보고 계십니까? 첫째, 여러분들은 누가 신고해야 될까요? 부터 의미를 가져야 되죠. 신고 의무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직거래를 하면 이렇게 신고하고 중개 거래를 하면 이렇게 신고합니다. 자, 직거래라는 말은 개공사 없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우리 두 사람이 사고 팔자 이거죠. 직거래를 하면 누가 합니까?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등이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물건을 사거나 팔았다. 그러면 어느 쪽 한 일방이 국가면 국가는 거짓 신고를 할 일이 절대로 없죠. 그래서 국가가 신고를 합니다. 시험에서 한 2-3번 나왔습니다. 중개거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공사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개공사가 개입이 되어 있으면 매도인, 매수인, 개공사 중에 누가 신고를 해야 될까요? 하니까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해당 개공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주 의미 있습니다. 이거를 슬쩍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첫 번째 난관점, 아니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뭐가 차이가 나는데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왜 틀리는데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 단원이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는 하여야 한다를 절대적 사항이고 놓치면 안 된다, 위반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들어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건데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합니다. 중개 거래를 할 때는 개공사가 신고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매도, 매수인, 개공사 중에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를 하니까
이렇게도 나오겠죠. 당사자 가벌은 신고 의무가 없다. 이래도 맞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익히셔야 됩니다. 중개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를 합니다. 자, 신고 의무자를 정리했다면 이제 뭐를 신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자,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신고 대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신고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매매만 신고한다는 것 익히셔야 됩니다. 임대차, 뭐 경매, 상속 이런 거 신고하지 않습니다. 판결 이런 것들이죠. 반드시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그리고 택지개발 촉진법 등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공급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위 법률에 따라 선정된 지위를 분양권 거릅니다. 여러분 분양권 뭐 P가 얼마 붙었네, 마이너스 P가 생겼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때 분양권도 사고 팔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입주권도 신고 대상이다. 자, 신고 대상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매매, 그다음 뭐 공급 계약, 분양권의 매매, 입주권의 매매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 정리됐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인데 거의 뭐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원래 이게 60일 내로 신고했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 개정됐다고요.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신고를 하니까 잔금 지급일부터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까지도 강조를 합니다.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하고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될까요? 하니까 신고관청은 부동산 등의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고 부른다? 신고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고관청에 30일 내로 신고하니까 여러분 이 페이지는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신고해야 될 게 뭘까요? 부동산의 매매계약,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을 거래하면 신고하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어디?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는 이를 신고관청이라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그리고 신고 장소, 신고하는 날짜 등을 지금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신고 관청까지 알았으니까 드디어 올라가면 신고 절차입니다. 이제 지금 다 했던 것들을 확인합니다. 당사자들이 직거래를 하면 어떻게 신고하라 그랬습니까?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래서 그 거래 당사자인 매도 매수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는데, 자, 일방에 의한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공동으로 신고하라 그랬는데 아니 왜 일방에 의한 신고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자, 두 사람이 계약을 했고 5억에 사고 팔았는데 매수자가 야 우리 4억에 신고하자 그럴 수가 있겠죠. 아니 5억에 사고 팔았는데 왜 4억에 신고하자 그럴까요? 뭐 세금 등을 아끼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때 매도인이 그래 좋다 뭐 5억에 팔았지만 4억으로 신고하자 그러면 공동신고가 되겠지. 그런데 매도자가 아니 5억에 사고 팔은 걸 나는 4억에 신고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 값은 얼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30일 내로 신고 안 하면 이게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일방에 의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고 그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게 되면 단독으로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 거래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일방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서 중요하죠. 자, 일방이 신고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일방이 신고를 할 때는 가져가는 서류가 뭡니까? 하면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로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일방의 신고 의무를 보시면서 드디어 신고서 제출의 대행입니다. 자, 신고서 제출의 대행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 원래 매도인, 매수인이 가서 신고를 해야 돼. 그런데 보통 매매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등기를 하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맡기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신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1인에 대해서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대행 신고. 즉,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죠. 법무사가 신고를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고,
그때 법무사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때는 이렇게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은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그때 대행은 여러분들이 법무사가 대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때 법무사가 대행을 할 때는 가져가는 서류가 시험에 들어옵니다.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가져가는데 이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라고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인감증명서가 아니고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에다가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 되니까 인감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걸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근데 법인하고 거래할 수 있죠. 삼성전자와 아파트를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자, 법인하고 거래를 하면 법인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으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뭐가 있다? 인감이 들어간다는 걸 잘 보셔야 되고, 개인들은 앞으로 인감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뭐가 들어간다? 인감증명서라는 게 들어가죠. B.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은 제시하니까 여러분 관공서에 출입할 때는 항상 신분증 가져간다. 그건 기본이겠죠. 그렇게 해서 대행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니까 이제 시험에서 건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개공사의 작성 교부입니다.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자, 지금 직거래를 할 때는 당사자들이 신고하고 법무사 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을 때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가져간다. 이렇게 공부하셨다면 이제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내용이 역시 같죠. 자, 이제 개공사에 의한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공사, 계약 신고서에 서명되는 날이나여 제출하는데 당연히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가 없다. 아까 전달돼 있죠. 자, 개공사가 중개를 할 때는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를 하니까 여기까지 나온다 그랬죠. 당사자들은 신고할 의무는 없다까지가 정확하게 정리됩니다. 자, 이때 이제 신고서 제출의 대행입니다. 아까 당사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법무사가 대신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면, 자, 개공사 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대행하는데, 자, 거래 신고를 하는 개공사의 위임을 받은 누가 대행합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에 중개보조원이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그때 개공사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제출하지 않는다는 게 시험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공사는 고용신고가 돼 있으니까 자기 신분증만 딱 가져가면 신고관청에서 김갑동 찍어보면 어느 중개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소공사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되지 개공사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대행 신고의 대행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꼭 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소공사가 대행할 수 있고 소공사는 개공사의 위임장 등이 제출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용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 상당의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4번 업무의 전자적 처리입니다. 자, 여기 또 비교적 좀 중요합니다. 전자적 처리라는 말은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던데 우리말로 하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월이 인터넷 시대죠. 그러니까 신고를 직접 가서 하는 것을 직접 방문 신고라고 한다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고,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신고는 90%는 인터넷으로 신고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신고는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전자신고라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라는 말도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당사자, 공동신고, 국가, 단독신고, 개공사는 전자문서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해제, 정정, 변경 신고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일방인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이게 시험용이죠. 여러분 일방인 신고를 거부하면 뭐 가져가야 된다? 아까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방문 신고해야 되고, 대행할 때도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법무사 등이 대행하려면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야기 들으셨죠?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가져가야 되니까 당연히 인터넷으로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용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일방이 거부한 경우와 신고를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정리하시고. 자, 니은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분 확인은 전자인정의 방법, 공인인정 방법 이런 거 아시죠? 공인인정의 방법에 따르는데
전자인증 방법이란 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라라고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하는 방법을 두 가지 정리하셨고, 이제 이렇게 신고가 되면 이제 생활법률이죠. 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 줍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고,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금인은 받은 것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등기할 때 금인할 필요는 없다. 그런 사정이죠. 신고 필증의 발급도 중요하고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도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5번째 신고사항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하라는데 뭐를 신고해야 될까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아파트라고 칩시다. 5억에 사고 팔면 신고를 하는데 뭐를 신고합니까? 하니까 첫 번째, 거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인에 동그라미 해봅시다. 계약 체결한 날짜 신고합니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고사항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종류 신고해야 됩니다. 실제 거래 가격, 사실은 5번이 제일 중요하죠. 실제 거래 가격을 보려고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실가, 그다음에 조건과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신고사항입니다. 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굉장히 잘 묻습니다. 신고사항.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암기해 나갈 거예요.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를 거예요.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신고사항이 뭐라고요? 인, 개,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신고사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암기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부를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도입이 됩니다. 8번 보시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 법인이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법인이 많은 자금력을 가지고 아파트를 수백 채 삽니다. 수백 채 사서 조금씩 붙여서 팔면서 가격을 자꾸 올린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는 눈은 법인이 아파트 등을 거래하면 이거 왜 사는 건데, 무슨 자금으로 샀는 건데, 용도가 뭔데, 이런 것들이 추가 신고사항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인이 거래하면 까칠하게 관리하는구나 이렇게 의식을 하시면서, 자, 법인이 주택이라고 그랬잖아. 땅이 아니잖아 봐요. 주택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등기가 돼 있는지 여부도 신고하라. 등기사항. 그 다음에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친족인지, 그래서 법인이 거래한 자가 친척하고 거래를 하는 건지, 또 해당 법인의 임원인지, 그래, 자기들끼리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친척인지, 그리고 친족 관계인지, 그 다음, 이 주택을 매수한 자의 취득 목적은 뭐냐? 뭐 기숙사용이냐? 투자용이냐? 사업용이냐? 뭐 용도가 있겠지. 취득 목적, 자금 조달 방식, 투기 과열 주구면 자금 조달 증명 서류, 그리고 마지막에 임대주택의 이용계, 왜 이 주택을 사서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뭐 기숙사용인지, 사원들 뭐 복리후생용인지, 어쨌든 이용계까지 적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8번의 의미를 잘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막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법인이 거래할 때는 까칠하게 관리하는구나. 등기가 돼 있는지 여부도 보겠다. 그 다음 거래한 자들이 친척과 임원인지,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건지, 그리고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리고 자금 조달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라고 제시합니다. 자, 만약에 법인 외의 자가, 뭐 법인 외의 자라는 말은 여러분들이잖아요. 개인들은 만약에 거기가 실가가 6억 이상이면, 주택이거나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자금 조달 증명 서류가 들어간다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금액 얼마요? 6억 이상일 때, 그죠? 자금 조달 증명 서류도 신고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 도입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토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택이 아니잖아요. 토지에 대해서 투기 세력을 방지하겠다라는 뜻이죠. 토지의 지분 거래 시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 지역,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가 아닌 지역은 6억 이상일 때만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합산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도 금액은 얼마다? 6억 이상인데, 이거는 수도권에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관리하겠다. 그 개념을 좀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데, 매수인 외의자가 제출하고자 할 때는 매수계획공사 헤드 거래계약의 25일 내로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까 들으셨죠? 신고 며칠 내로 해야 된다? 30일 내로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관련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은 최소한 언제까지는 갖다 줘야 되겠다? 25일까지는 제출하라 라는 취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신고하는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큰 2번입니다.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제가 무슨 뜻이죠? 해제. 자, 계약을 신고를 다 했는데 계약이 중간에 깨졌습니다. 깨질 수 있죠. 자, 매도인, 매수인이 뭐 계약금, 중도금이 지급됐다가 사정이 변경되면 마음이 바뀌거나 하면 우리 이 계약을 없는 걸로 하자. 그럴 수도 있죠. 신고를 다 했는데 그 계약이 깨졌어. 그러면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당사자들은 이거 잘 보셔야 되죠. 당사자가 누구지요? 매도, 매수인은 30일 내로 공동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걸 시험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사자들은 30일 내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당사자들은 반드시 깨졌다고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하여야 한다. 근데 요거 대비해서 중요한 거. 만약에 개공사가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제 등이 확정되어 개공사가 해당 개공사의 해제 신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개공사는 해제 신고를 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은 의식에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못 맞추죠. 당사자들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공사는 신고를 해줄 수도 있다. 그럼 개공사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 지금. 그죠? 왜 그럴까요? 하니까. 자, 두 사람이 5억에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어떤 사연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계약이 깨지는 사유는 갑과 을이 계약을 깨지 개공사가 계약을 깨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깨진 사람들이 반드시 신고를 해 주어야 한다. 지금 이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의식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신고를 다 했다가 계약이 깨지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당사자들은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공사는 해줄 수도 있다. 됐습니까? 이거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의 변경 신고입니다. 신고를 다 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자, 변경에 대해서는 그냥 복잡하지만 내용이 가볍게 들어오니까 변경 체크하시고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이 되면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신청 전까지는 변경 신고를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 이까지만 알아치도 됩니다. 어떤 거 변경합니까? 거래 지분 비율, 지분, 그리고 면적, 기한, 거래 가격,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일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아서 내겠다 하고 3월 1일 잔금 지급일을 결정했는데 은행에서 이틀 늦어집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잔금 지급일이 바뀌면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가볍게 보시면서 변경할 수도 있구나. 변경 신고 방법 가볍죠.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을 합니다. 자, 그때 3번 공급계약과 전매계약, 즉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에는 분양가격과 선택 품목은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변경 신고할 때, 자, 입주권 분양권에 있어서 선택 품목, 옵션 비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베란다 확장 비용, 뭐 시스템 에어컨, 뭐 이런 거 등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자, 4번 변경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변경 내용에 따라 신고 필정은 재발급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면 4번 정정입니다. 좀 전에 변경은 신고를 다 했는데 내용이 바뀌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정정이라고 들었잖아. 그죠? 정정은 신고를 할 때 신고서 자체에 벌써 잘못 적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되면 정정을 하니까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잘못 기재가 되면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정정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타납니다. 당사자 주소가 잘못 적었다. 역삼동 19번지로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적을 때 역삼동 17번지로 잘못 적었다니까요.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면 주소 정정해 주겠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을 정정해 주겠다. 이게 정정 사유죠. 1, 2, 3, 4가 5인데 자, 입문 과정에서는 이렇게 정정할 수 있구나 까지만 들으셔도 장합니다. 이제 이게 시험에서는 이거는 정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변경되느냐, 정정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 들어올 때가 좀 힘들죠. 해봤자 문제는 한 문제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면
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 왜 정정을 해야 되고 이거는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런 원리도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정할 수 있는 사유를 보시고 자 그때 상단에 2번 정정 신청의 방법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정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한 내용에 따라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 줍니다. 5번 신고 내용의 조사입니다. 이제 조사에 대해 관련되는 것 가볍게 체크하시고 특히 이때 국토장관은 거래 신고나 해제 신고 등에 대해서 이 내용이 정확한지 가짜로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조사도 나갈 수 있다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으니까 가볍게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신고 내용을 확인한 신고관청이 어디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이 시도지사는 이 내용을 매월 한 번 국토장관에게 보고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 매매가 일어나면 전 내용이 국토장관 책상에 한 달 만에 다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사고 팔았던 매매 계약에 대한 신고 사항은 국가가 자료를 쫙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5억에 사고 팔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이제 특별하게 투기를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앞에 사고 팔은 사람이 5억에 사고 팔은 것을 아는데 이거 10억에 사기가 안 쉽죠. 그래서 이 모든 거래 신고한 내용은 등기부에 기재를 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라는데 이 내용의 제도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게 강남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으면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 강남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신고사항이죠. 그 내용을 강남은 서울 소속이죠. 그럼 서울시장에게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니까 서울시장에게 신고청이 보고를 해주고 시도지사는 즉 서울시장은 이 제도를 모아서 매월 한 번씩 국토장관에게 보고하겠다. 스토리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신고가 돌았으면 이게 정확한지 틀리게 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고 내용의 검증이다 이렇게 부르고 여기서 체크하실 것 검증은 국토장관은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줄 하나 꺼셔야 됩니다.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런 뜻이에요. 체계는 국토장관이 만들고 검증은 누가 하느냐 하면 신고관청 시장, 군수구청장 자기에게 신고가 돌았죠. 그래서 신고관청이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대로 돌릴 수 있겠죠. 국토장관이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신고관청이 적정성을 검증하고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면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가지고 국세,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겠다. 아까 신고사항 아시죠? 인, 계, 지, 목, 종, 면, 실조 중 매수매도에는 인적사항, 계약일자, 실거래 가격, 종류,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신고가 됐으니까 그런 신고를 세무서장에게 연락해서 자 파는 사람에게는 양도세, 사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매기는 자료로 활용하겠다. 스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신고 내용의 검증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7번 제재가 들어옵니다. 자 이 제재도 거의 한 문제거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 제재는 한 페이지잖아 이게 그죠? 뭐를 위반하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 공부 안 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요 위반했다 하면 무조건 500만 원 이거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 아닌 거 두 개만 잘 봅니다. 위반했다 하면 자동으로 500이니까 아닌 거 두 개를 잘 보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럼 3천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굉장히 과태료가 세죠. 3천만 원짜리. 그런데 여기에 몇 종류가 있다? 하나, 둘,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자, 50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500만 원짜리 아닌 것 두 개를 잘 봐야 된다. 아닌 것 첫 번째가 3천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근데 3천만 원짜리 과태료는 개수가 모두 몇 개? 세 가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시더라도 반은 된 거죠. 자, 3천만 원짜리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왜 세 가지? 3천이니까. 됐습니까? 별도로 막 뭐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돌았으면 잊어버린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전부 5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아닌 것 3천만 원짜리 종류가 몇 개? 세 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거 위반하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2번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3번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잖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불구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가 제일 센 놈입니다, 이거. 그런데 3천만 원짜리가 모두 몇 개? 3개. 왜 3개? 3천이니까. 됐죠? 자, 첫 번째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나중에 이거 여러분 수업할 때 이제 여친 사건 이런 말까지 할 거예요. 이거 위반하면 3천. 불구하고 위반하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나머지는 쫙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정리하시는데 500만 원짜리가 아닌 게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취득가액의 5%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자, 일단은 취득가액의 5%부터 먼저 보고 올라갑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여러분 무조건 500입니다. 5개죠. 500만 원짜리 5개 딱 잡아놓고 이거를 위반하면 하면 500이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무조건 500만 원짜리 과태료 탁 찍어버리면 80%가 맞는 거예요. 아닌 건 뭐라고요? 3천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지금 나오잖아요. 취득가액의 5% 과태료가 있으니까 500만 원짜리 아닌 것 2개만 고민하라고요. 자, 그런데 취득가액의 5% 과태료는 언제 매깁니까? 하니까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번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한 자. 공통점이 뭐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취득가액의 5% 과태료예요. 여러분 취득가가 5억이다. 그럼 5, 25, 2,500만 원 과태료 매기겠다. 그 말이에요. 언제? 거짓 신고하는 자. 이게 가장 편하잖아요. 5억으로 거래했으면 5억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4억 5천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이거를 우리는 거짓 신고했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 신고는 5% 과태료예요. 그 다음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뭐다? 3개 있었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그 다음 두 번째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제재가 다 끝났는 거예요. 이거 말고 나머지들은 전부 눈 감고 500만 원 과태료 딱 잡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위반했다 하면 500인데 자, 5가지가 있으니까 가볍게 확인을 하고 갑시다.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 신고를 포함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0이에요. 며칠 내로 신고하라고 그랬죠?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 개공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요구합니다. 5억으로 사고 팔았는데 개공사 보고 야 신고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거나 4억 5천으로 신고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싹 전부 500이에요. 거짓 신고하는 자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합니다. 옆에 지나가면서 에이 전부 4억 5천으로 신고 다 해요. 이렇게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료 외에 예를 들면 거래 계약서 등이겠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자 500입니다. 마지막 해제 신고를 아까 당사자들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으셨죠.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건 전부 500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제재를 물으면 500 딱 찍어놓고 아닌 거 2개를 고민한다고 3천만 원짜리 과태료 모두 몇 개? 3개. 거래 대금 자료 불구하고. 그 다음 취득가액의 5% 과태료가 있는데 5% 과태료는 한마디로 거짓 신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큰 단원의 제재 어쨌든 한 페이지가 끝나는 겁니다. 또 문제도 하나 정도는 나옵니다. 자, 제재 정리하셨다면 4번 상단에 자,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하되 이 경우 개공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내로 해당 개공사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즉 등록관청에게 통보해서 그 개공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신고하는 제도, 그것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제도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이번 6월 1일부터 지금 여러분 입문과정이 이제 10월에 좀 출발했고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 도입된 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잘 봐요.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주택이니까 거의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임대차를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국가에서 처음 만드는 제도를 만약에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인데 국민들에게 야 신고 왜 안 해서 100만 원 과태료 매기면 국민들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원래 도입하면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안 해도 관계는 없겠다 이런 뜻이겠죠. 제재가 없으니까.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가 도입되어 있고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근데 내년 6월 1일까지 과태료는 유예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자, 주택에 대해서 신고 제도니까 누가 신고해야 될까요? 어떤 계약을 신고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자, 1번. 신고 대상 주택은 당연히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주거용 건물이니까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겠죠. 임대차이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은 며칠 내로 체결일로부터 역시 30일 내로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똑같죠? 날짜 언제? 체결일로부터 30일 내로 어디 가서 해야 된다? 그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할 거 개공사가 신고를 한다는 제도가 없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는 했잖아요. 매매는 당사자들이 직거래를 하면 당사자들은 신고를 해야 한다. 근데 개공사는 신고를 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개공사가 개입되면 반드시 개공사가 해야 되니까 당사자들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까지 공부했다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하지 개공사는 신고 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용입니다. 개공사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신고관청은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고 읍면, 동장, 출장, 소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라는 제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참 재미있죠. 읍면, 동장에게 위임을 하니까 여러분 보통 아파트 임대하면 해당되는 동네에 가서 전입신고하는 거 아시죠?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읍면, 동장, 강남구 역삼동 동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도입됐는데 어차피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주택임대차는 세만 들어가면 신고하느냐?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보증금 얼마? 6천만 원 초과. 월세 얼마? 30만 원 초과에다가 시, 군, 구 지역인데 이때 구는 경기도에 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경기도와 광역시에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대구 광역시에 달성군 있는 거 아시죠? 부산광역시에 기장군 있죠? 광역시에 있는 기장군 이런 것들도 포함되니까 자 여기 중요한 거 보증금 얼마? 6천만 원 초과입니다. 월세 30만 원 초과할 때만 신고 대상이고 시, 군, 구 지역인데 군 지역은 경기도와 광역시에만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가면 고성군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고성군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 강원도는 없다니까요. 군은 경기도에 해당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광역시와 경기도에 해당됩니다. 자, 이 주택임대차 신고 방금 했지만 위반하면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내년 6월 1일까지 내년이 2023년 6월 1일까지는 과태료 제도는 유예는 돼 있지만 당연히 100만 원 과태료다라는 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3번 금지행위 준용. 자, 금지행위 준용 이런 건 상식이죠. 읽어보시면 당연히 금지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도 잘 나옵니다. 자, 1번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받은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이용해서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요거는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아까 불구하고는 3천만 원에 해당되었죠. 다른 법률에 관련되는 의제입니다. 자,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가 되면 한 것으로 보고 임대사업자 등이 신고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이 되면 확정일자는 부여한 것으로 보니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자동으로 찍은 것으로 봐주죠. 여기까지가 이제 거래신고 제도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는 2편입니다. 2장이죠.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련되는 특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연속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이 짧은 내용에서.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정리하겠습니다.